탄핵 심리 지휘, 탄핵 심리를 지휘하는 바통이 터치가 됐다. 바통 터치. 넘겨졌다. 바통이. 좌파 문형배에게서 우파 정영석에게로 넘겨졌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형배가 지금까지 이 어떤 탄핵 일정을 마치 뭐에 쫓기듯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이 막 닥달을 하니까는 어떻게든 빨리 이 탄핵을 마무리해서 조기 대선을 치러져야 된다. 자기 거 대법원 확정 판결 되기 전에 막 닥달을 하니까는 거기 쫓기다시피 문형배가 이것을 속도전을 펼쳤죠. 문형배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헌법소장 권한 대행이고 재판장이니까. 그것 때문에 TF에서 그 대본을 만들어줘서 그대로 하는 것이다 하고 막 들고 흔들었지만 그 TF도 결국은 문형배가 만든 TF죠. 그 대통령 쪽에서 왜 불공정으로 하느냐 했을 때 소송 지휘권 행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다. 왜? 재판장이니까. 이 형사재판에서도 재판장이 배석 판사들보다는 다 주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도 판사 출신이니까 소송 지휘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 지휘권이 끝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변론을 할 때, 그러니까 10일차까지 변론을 했죠. 더 뭐 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그 가능성을 배제를 하고 보면은 변론을 할 때는 재판장이 다 하죠. 재판장이 주도해서 하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려는 것도 막아버리고 직접적으로 정인을 신문을 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뭐 한 30몇 명의 정인을 신청을 했는데 그 절반도 채택 안 하고 그리고 뭐 억박 지르고 아주 편파적인 진행을 해왔죠. 11차 변론까지. 그런데 이제 변론이 끝나면은 다음 선고할 때까지 뭘 하느냐 하면은 평의 재판관 8명이 모여서 수기를 하죠. 수기를 합니다. 수기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인용을 할 것이냐, 기각을 할 것이냐, 평의를 합니다. 평의를 이제 몇 번이나 할지, 그건 이제 지금 이미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매일 지금 열고 있을 것 같은데 그 공개적으로는 안 하니까. 그런데 이 평의를 주도하는 사람은 헌법소장 권한 대행이 아니고 헌법소장이든 권한 대행이든 그 평의에서는 헌법재판관 1인입니다. 그 헌법재판관 8명 중에 1명, 원 오브 댐. 누가 주도를 하느냐? 평의는 바로 주심재판관이 주도를 한다. 주심재판관이 정형식 재판관이죠. 그래서 바통이 사실상 터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 지금 헌재가 재판관 전원이 모여서 논의하는 평의를 언제까지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평의가 끝나야지 선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평의를 주도하는 쪽에서 이거 아직 그 결정이 좀 만장일치를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끌고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형식 재판관이 끌고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 파장이 있으니까는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만장일치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평의를 계속할 것이다. 그러면 굉장히 늦춰지는 거죠. 그렇게 보는 의견도 많은데 뭐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만장일치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는 여론전에 일방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거기서 부분적으로 탄핵을 하면 안 된다는 재판관들도 있었지만은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안 끌려가죠. 계속 제가 4대4 법칙 아니면 5대3, 3대5 이렇게 가면은 합의가 안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은 이것을 그냥 나중에 표결에 할 수가 있죠. 그 진영 간의 대치, 헌재 안에서 진영 간의 대치가 일어나니까 이게 큰 변수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평의가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만장일치까지 가려고 막 할 것이냐 아니면은 중간에
이 표계산을 일종의 표계산을 했을 때 이게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은 기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 주심 재판관이 만장일치 도저히 안 되겠어. 여기서 표결합시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반대로 이게 좀 불리하다고 하면은 계속 그러니까 평의를 더 가져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도권을 문형배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영식이 쥐고 있다는 말씀이죠. 평의 절차는 일단 주심 재판관이 그동안에 이제 그 변론을 하면서 다뤄졌던 논쟁을 바탕으로 해서 요약 보고를 합니다. 주심이. 그리고 주심 자신의 판단을 제시를 합니다.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의견을 듣는데 가장 최근에 취임한 재판관부터, 그러니까 신임 이번에 그 새로 들어간 조한창이나 정계선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신입 순으로 쭉 고참까지 올라가면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마지막에 그 있는 것은 가장 고참인 이제 4월 18일 날 나갈 그 문형배하고 이미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순, 그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하죠. 이제 그 순으로 쭉 하는데 그거를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람이 주심 재판관입니다. 쟁점에 대한 판단, 그리고 최종 결론에 대한 평결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밑에서 신참부터 쭉 올라가는데 보통은 헌법재판소장이 있으면 가장 마지막에 의견을 밝히지만 지금은 공석이고 대행이죠. 대행체제죠. 그래서 현재 재판관 8명 중에서 가장 최선임인 문형배가 마지막 순번으로 의견을 밝히기는 밝히는데, 그렇다고 본인이 주도를 하는 것은 아니고 8명 중에 1명 입장에서 가장 고참이니까 마지막에 의견을 밝힌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평의 과정에서는 주심의 의견이 가장 영향력이 크다. 주심이. 다른 사람은 소장 권한 대행도 그냥 8명 중에 1명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전원 합의체를 조율을 하는 대법원과는 다르게 원칙상 헌법재판소장 내지는 권한대행은 평의에서는 다른 재판관들과 같은 지위의 재판관 한 사람일 뿐입니다. 사건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쟁점을 정리를 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주심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는 변론, 11차 변론에서는 문형배가 다 주도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 평의 헌법재판관 8명이 그 변론 결과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평의는 주심이 주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심의 판단이 재판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 주심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물론 각자 개별적으로 다 이제 판단을 하겠지만은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심의 판단을 무조건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의견을 재판관들이 낸다고 하더라도 주심이 정리를 한 쟁점 그리고 판단 근거는 또 추가 논쟁이 이루어질 때 기준 역할을 한다. 기준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문 작성도 나중에 주심 재판관이 주도를 하는데, 자, 이 주심 재판관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입니다. 정형식. 고등법원장 출신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한 인물이죠. 정형식 재판관은. 그리고 그때 소개가 됐지만 박선영 전 의원인데, 박선영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죠. 또 처형이 그 박선영 전 의원이 처형이다. 그런 쪽 그것도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 그런데 이번에 정형식 재판관이 변론 과정에서 그때 이제 주도는 문형배가 했지만은 정인들을 신문을 하면서 송곳 질문을 많이 해서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습니다. 정형식이. 가장 그 기억에 났을 겁니다. 가장 날카롭게 질문을 한 사람이 이른바 체포 명단 메모
메모가 지금 불확실한 오락가락하고 있는 홍장원에 대한 신문이었죠. 홍장원에 대한 신문. 이게 가장 저도 기억에 남는데 홍장원이 계속 우물쭈물하고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면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우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뭐 근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서 메모지에 가필된 거 있죠. 근거 요청. 체포조가 나가 있다면서 근거를 요청했다. 자기 방첩사령부 요원들이 나가 있다면서 국정원에 체포를 요청했다. 근거를 요청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그때 따져 물었던 사람이 바로 정영식 재판관이었습니다. 아니 근거하러 나간 상황에서 굳이 근거 요청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추궁을 했죠. 그래서 이거 메모 엉터리 아니냐. 가필된 거 엉터리 아니냐. 그러니까는 이 홍장원이 그때 꼬리를 내렸습니다.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했다. 근거 요청 여기에 대해서 꼬리를 내렸죠. 그래서 분위기가 그때 확 바뀌도록 한 사람이 정영식, 각종건 또 하나의 이 내란 프레임을 만든 각종건 전 특수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지시 내용을 가지고 여러 차례 이제 번복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정영식 재판관이 또 몇십 개 추궁을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들은 말을 정확히 말해라. 해석하지 마라. 당신이 해석을 하지 말고 뭘 들었는지만 말을 해라. 하니까 각종건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해석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의결중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아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자, 의원들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니고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했다. 결국 그 전에 김병주 유튜버가 제일 처음에 했던 말, 인원. 나중에 이제 해유를 당해서 의원, 국회의원 했는데 인원이란 말 자기 들은 대로 하라고 하니까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 이렇게 실토를 해버렸죠. 자, 그것도 끄집어낸 인물이 바로 이 정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정형식 재판관이 이제 평일을 주도를 하고 주심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은 보통 그때 최종 변론이 끝나고 2주 만에 선고가 나왔다.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은 워낙 제대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변론이 끝나버렸죠. 그 홍장원의 메모의 진실, 그리고 각종건의 박범계로부터의 회유와 관련한 진실, 이런 것이 끝나지 않았는데 일단 변론이 마무리돼 버리고 평의, 그 변론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평의로 들어갔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뭐 2주 만에 이것을 굳이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의에서 변론에서 다뤄지지 못했던 내용들을 좀 더 심도 깊게 토론을 할 필요도 있죠. 그러면 이것을 뒤로 좀 선고를 연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 상황을 봐서 기각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제 만장일치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럼 표결을 합시다 해서 기각을 시켜 불릴 수도 있는 것이고, 몇 개의 선택지가 저는 정형식 재판관에게 지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는데 청신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형식 재판관 외에 김복형, 조한창 도 있고, 또 저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기각할 때 기각 쪽에 섰던 김형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이 좀 정형식 주심이 진행을 하면서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면은 기각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